네, 광준비 씨와 CL병원이 손을 잡고 믿을 수 있는 전문의를 모시고 난임에 관한 이야기,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디지털 건강 플러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난임은 시술이 최대 몇 세까지 가능한지 그 나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사실은, 질문 자체가 네. 조금 그렇긴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시험관 시술은 생리가 있는 한 해볼 수 있거든요. 생리가 있다는 것은 남포가 하나가 자라서 배란이 되기 때문에 네. 다가오는 생리가 2주에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배란이 되기 때문에 그 자라난 남포 하나라도 채취를 해서 시험관 시술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몇 세까지 시험관을 할 수 있냐 이 질문보다는 네. 몇 세까지 시험관 했을 때 효율적이냐 그런 질문이 더 네네. 합당한 질문인 것 같아요. 저희 병원에서 이제 계속 시험관하고 나이에 따라서 데이터를 내보면은 네. 임신율이 한 43세 기준으로 해서 좀 드라마틱하게 많이 떨어지거든요. 아하. 그래서 저는 43세까지는 충분히 시험관 했을 때 효율적으로 잘 해볼 수가 있고요. 네. 또 사람마다 키가 다르듯이 가지고 있는 난소의 기능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43세에 제가 몫을 바꿀 수는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은 45세, 46세더라 하더라도 난소 기능이 또 의외로 30몇 세로 30대 중반으로 나와서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몇 세까지 그렇게 말하는 거는 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하면은 43세까지만 사람의 건강 또 산모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관 시술은 몇 번까지 가능할까요? 네, 이 질문도 마찬가지로 네. 몇 번까지 딱 정해진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임신할 때까지가 정답이거든요. 네, 어떤 우리 젊은 분들 예를 들어서 30대 초중반인데도 불구하고 조기 폐경에 임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난소 기능이 아주 극단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몇 번까지 이를테면 10번까지 하고 그만해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 자녀를 갖고자 하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저희 CL병원에서도 며칠 전에 감사의 편지가 하나 도착했거든요. 어떤 편지죠? 네, 근데 그 편지를 보면은 이분이 우리 대표 원장님께 시술을 받으신 분인데 16번의 시도를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힘들게 아기를 갖고 지금은 출산하고 네. 감사의 편지를 그래 보내오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은 16번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맞아요. 마음이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많았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8기의 정신으로 그렇게 16번을 했을 때 임신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몇 번까지 가능하느냐 그 질문에는 우리 젊지만 난소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임신할 때까지 시도해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43세 이상 여성인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임신할 때까지 계속해서 시도한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고 또 불필요한 경우가 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담당 선생님과 꼭 상의를 해서 언제까지 시도하는 게 맞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화면을 보신 분들은 16번 시도했다라고 하면 와, 어떻게 저럴 수가 하시면서 뭔가 희망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시험관 시술은 몇 회 정도 했을 때 가장 효과를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저는 그럴 때는 주사위 비율을 설명을 드리거든요. 네. 주사위를 던졌을 때 우리의 6이라는 숫자를 얻기 위해서는 6번 던지면 한 번 정도 나오는 정도거든요. 6분의 1. 또 두 번째 던졌을 때 두 번째 던졌다고 해서 또 세 번 던졌다고 해서 그 6분의 1 확률이 올라가진 않거든요. 네. 시험관 시술도 한 번, 두 번, 세 번 할수록 확률이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다만 우리가 과별한 유도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했던 방법들이 썩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고 좋은 결과가 얻지 못했다면은 그런 방법들을 보완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럴 때 이제 더 좋은 배아를 얻어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두 번, 세 번 하면은 더 좋은 배아를 얻을 확률이 있어요. 네.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이제 성공률이 언제 몇 회째가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 시험관 시술을 실패를 했을 때는 더 보완을 해서 점점점 그 확률을 높여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배란 유도 시에 이제 한약을 복용해야 된다. 이런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산모들도 볼 수가 있거든요. 맞는 말인가요? 제가 한약 전문가는 사실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개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니까는 우리 난임 부부가 직접 한약을
구매해서 먹는다기보다는 네. 우리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께서 그렇죠. 또 며느리 생각하는 마음으로 많이들 지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시험관을 보통 생리 시작하고 주사가 약제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당분간은 한약을 잠시 접어두고 네. 시험관은 시술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시술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몸 원기 왕성, 원기 회복을 위해서 한약을 복용하고 그런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배란 주사를 정해진 시간에 어떤 그 사정에 의해서 못 맞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가 이제 임신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은 네. 주사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셔야 될 거는 시험관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주사가 있어요. 한 개는 난포를 키우는 주사, 그런 목적으로 맞는 주사가 있거든요. 그거는 보통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사는 마지막에 성숙시키는 주사가 있거든요. 그거는 배란 우리 난자 채취에 앞서서 이틀 전쯤에 우리 정해진 시간에 맞아야 돼요. 근데 이제 처음 말씀드렸던 매일 맞는 주사는 설령 뭐 몇 시간 정도 차이가 나게 주사를 맞더라도 네. 크게는 난포가 성장하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생각난 즉시 주사를 맞으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맞는 마지막 성숙 주사, 네. 그 주사는 그 시간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아. 왜냐하면 주사를 맞은 다음에 한 40시간 정도 후에 난포가 터지는 배란 과정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난자 채취는 그 배란이 일어나기 3-4시간 전에 우리가 난자 채취를 하게 되는데, 이 주사에 맞는 시간을 늦게 맞거나 또 빨리 네. 맞으면은 그 시간을 조정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난자 채취했을 때 난자 채취 되는 개수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심지어는 채취가 아예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마지막 성수주사를 맞는 시간을 잘못 맞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병원에 상담해서 상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산모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제 지나치게 체중이 과하신 분들도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뭐 일부러 살을 뺀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지나치게 저체중이신 분들도 임신이 영양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잘 안 된다 이런 정보를 주고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저체중이라면은 보통 BMI가 18.5 미만을 저체중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네. 저체중이 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배란 장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체중도 마찬가지로 배란 장애 때문에 임신이 잘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배란 장애라면 배란이 됐을 때 우리가 임신을 충분히 시도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배란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임신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BMI가 낮고 저체중이라 하더라도 생리주기가 28일에서 45일로 비교적 규칙적인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임신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저체중 우리 산모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산 위험성이 훨씬 더 정상 체중보다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저체중을 좀 조절하고 건강한 식단을 만들어서 정상 체중을 회복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배아 이식 후에 안정을 취해야 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누워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방법이 맞나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배아 이식은 아주 가느다랗고 부드러운 관을 통해서 자궁으로 배아를 조심스럽게 이식하는 과정인데, 네. 이식 후에 배아가 중력을 받아서 아래로 흘러내릴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근데 자궁 내막이라는 거는 그렇지 않아요. 공간이 열린 공간이 아니라 자궁 앞면과 뒷면이 붙어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궁 앞면과 뒷면이 이식된 배아를 충분히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 있거나 누워 있거나 자세에 상관없이 그렇게 배아가 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누워서 쉬고 있으면은 안정을 취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우리가 이식하고 나서 30분, 1시간 정도는 침대에서 안정을 취하고 그 다음부터는 일상생활 하도록 권유드리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적당한 또 활동을 통해서 네. 혈액순환도 더 완화될 수가 있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침상 안정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무조건 누워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혈액순환을 위해서 가끔씩 움직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배아 이식 후에 지나치게 힘을 준다,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 네. 가게 되면 이런 것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궁 내막 공간이 그렇게 힘을 준다고 해서 있던 배아가 네. 또 자궁 수축이 일어나고
빠져버리고 그런 일들은 절대 발생하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변비가 만약 있다면 변비약을 좀 먹고 그래 증상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은 어느 정도의 힘을 주고 대변을 보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임신을 한 산모 입장에서는 조심스럽다 보니까 막 움직이는 것도 조심스럽고 활동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그러실 것 같은데 지나칠 정도의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것만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보통은 우리 배아 이식하고 나서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많이 있고 또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하기가 정말 쉽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필요한 정보를 금방금방 얻을 수 있고 또 근심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의외로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근심을 더 증폭시킬 수가 있거든요. 안 좋군요. 네. 불필요한 정보를 너무 많이 접하게 되면은 없던 근심도 생기고 그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권유 드리는 것은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을 가까이 해서 좀 평온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정보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좀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음식을 먹는데 신경을 또 많이 쓸 것 같아요. 주의해야 될 음식 아니면 또 이런 음식은 괜찮다. 이것도 정보를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우리가 시험관 시술 전후에서 음식에 대해서도 많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시험관 시술 시작하고 나서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 안 먹고의 차이가 착상에 영향을 준다고 보진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의 몸이 이루어지는 것은 평소에 먹고 먹는 음식이 잘 또 소화가 되고 대사가 돼서 본인이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평소부터 건강한 식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우리 튀김 요리보다는 찜 요리가 더 좋고 또 구운 고기보다는 우리가 수육같이 그러게 수육 같은 고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불에 직접 구운 것보다는 이렇게 쪄서 기름기를 또 적당히 빼는 것도 그런 음식을 취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CL병원을 찾아오시는 환자들 중에서 수술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고 그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을 해주시죠. 네, 난임 치료를 하다 보면은 이제 남성 쪽 또는 여성 쪽 수술적으로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난임 요인이 있거든요. 먼저 부인분 같은 경우 살펴보면은 우리가 난임 검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나팔관 조영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관이 양쪽에 잘 뚫려가 있어야지 자임신할 수가 있는데 나팔관 모양이 난관 수종, 난관이 좀 부어 있는 모양이 있거든요. 그런 게 너무 심하면은 이제 절제라는 게 원칙이지만은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살려서 갈 수 있겠다. 그런 경우에는 복강경을 통해서 난관 성형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난관이 이제 정상적인 모양을 회복해서 자연임신을 또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난임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남성적 요인으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무정자증이 있습니다. 무정자증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과연 내 아이를 생물학적으로 본인 닮은 유전적인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런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사실 요새는 무정자증도 고안해서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정자를 획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확보한 정자를 또 시험관 하는데 난자와 수정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무정자증도 수술적으로 충분히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